바지를 잘랐는데 비릿하고 진득하고 검붉은 진액이 뿜어져 나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북미더기 전문 브랜드 이노스페이스원입니다. 지난번 촬영한 신진작가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더더욱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신진작가라고 너 누군데 두 번째 초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올여름에 딱 어울리는 공포소설 작가 이보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소설 작가이자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부라고 합니다. 주로 SF, 판타지, 호러 같은 장르 소설을 다루고 있고요. 선홍빛이라고 하는 작은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출판사까지 운영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갓생에 딱 맞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프리랜서의 자세. 제주도 이렇게 많으신데 겸손하기까지 한 이부 작가님과 인터뷰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부 작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살. 작가님의 소설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니악하다고 느낄 수 있는 SF 공포 장르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소설을 집필을 할 때 어떤 장르를 써야겠다라고 정하고 쓰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원고 청탁이 와서 어떤 장르로 이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작업을 할 텐데요. 보통은 뭐 재밌는 소재가 있다든지 뭔가 이상한 상상이 든다든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토대를 잡고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쓰고 보니까 SF, 쓰고 보니까 호러 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르적인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평소에도 자주 일상에서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일상에서도 뭔가 섬뜩한 이야기가 자주 찾아오시나요? 사실 저는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아, 연약하고 겁 많아 보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겁이 많으니까 네. 평소에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뭔가 주변인의 죽음이나 뭔가 치이고 찔리고 뭔가 어머. 이런 상상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제가 작가님 작품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들이 많은데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광인병 같은 특정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등장을 하지만 그래도 공포소설을 집필하는 작가님이시잖아요.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뭐 쓰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믿는 편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귀신이 있는 편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까운데요. 사실 귀신이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사는데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쓰면서 보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살면서 귀신을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직접 본 적은 없고 봤으면 하고 빌었던 적은 있어요. 역시 역시. 아니 괜히 작가님께서 그런 괴담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오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가 알려주는 공포 장르 소설 추천이 궁금합니다. 이거 읽으면 이번 여름 하나도 안 덥다 싶은 거 있을까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의 호러 소설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송한별 작가님의 무정하고도 무심한이라는 음. 책이랑 남유아 작가님의 부디 너희 세상에도라는 책 두 가지가 좀 떠올라요. 무정하고도 무심한이라는 책은 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좀 읽다 보면 찝찝해지고 좀 먹먹해지는, 좀 등골 오싹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호러 SF 소설집이에요. 뭔가 피가 싸늘해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작가님이 칠링 SF란 이름도 붙이셨고요. 이제 반면에 남유아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잔인하고 읽다 보면 막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좀 서슴없이 나오는 편이라서 네. 좀 취향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네, 또 저 궁금한 질문을 더 해볼 텐데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소설이라고 하면 흔히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만 떠오르기 쉽죠. 작가님께서는 인간에게서 그 무서움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소설 집필하실 때 소재를 어떻게 잡으시는 편인가요? 사실 대단한 거 없이 되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소설을 시작하는 편인데요. 뭔가 이상한 장면이나 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느끼는 감정 같은 걸 관찰해 놨다가 메모해 두고 소재를 잡는 편인데요. 뭔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단편 소설 중에 판타지 장르로 썼던 소설인데 초여름의 라롤라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제 어린아이가 주인공이고 판타지 장르로 좀 풋풋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눈깔 괴물이 등장을 해요. 이제 창문을 가득 채우는 이제 눈알 괴물인데 네.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심리에서부터 이제 소재를 잡아서 시작된 소설이에요. 그땐 실제로 뭔가 창문 밖에서 큰 눈이 있어서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을 것만 같은 좀 망상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눈깔 괴물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제가 작가님 책을 다 너무 좋아하지만 워낙 이제 디스토피아나 전염병이나 일본 전통화, 기이담 같은 특이한 소재를 삼으시는 게 유독 재밌었어요. 집필하신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 이거 내가 썼지만 좀 등골 서늘해진다 했던 작품이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호러라고 하면은 좀 기이하고 광적인 면이 좀 변태적인 면이 강조된 호러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소설 단편 소설집에 수록된 이야기였는데 나무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목과 같이 이제 주인공이 진짜 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정말 기이하고 흉측하게 생긴 좀 혐오스럽게 생긴 나무예요. 근데 나무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나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나무에 대한 건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내가 괜찮은지. 사랑하는 나무가 지금 건강한가를 네. 알아보고 싶어서 톱으로 정원사를 불러다가 가지 하나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소름 돋고 있어요. 가지를 잘랐는데 이제 동맥을 자른 것처럼 이제 비릿하고 진득하고 뭔가 검붉은 진액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흠뻑 젖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좀 광적인 장면이라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사실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작가님께서 이렇게 글도 너무 잘 쓰시는데 출판사까지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책 기획부터 그림도 그리시고 글 집필까지 진행하시다 보니까 책의 소구점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선홍빛 출판사 대표이자 글 그리고 그림 작가로서 책 한 권을 만드실 때 가장 즐거운 단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디자인 단계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가장 힘든 글 내용은 다 나왔고 이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독자분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책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앞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책 등도 있고 하다못해 책 배도 있고 네. 뒷표지도 있고 이제 하나의 물성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뭔가 촉감까지 다 느끼면서 종이 질감도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제 소설 내용이랑 어떻게 결부가 돼서 뭔가 다가갈지 고민하는 단계라서 제일 재밌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기획까지 많은 일을 한 번에 진행하시려면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공동사무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는 연희문학창작촌이라는 데서 있었고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제 플랫폼 B라고 마포출판 문화진흥센터라는 곳에 입주해 있어요. 이제 서류 내고 면접 보고 해서 선홍빛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입주사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지금 현재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혼자 일하다 보니까 동료가 고플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P에는 다 출판 관계자분들이 다 입주해 계시거든요. 네. 작은 1인 출판사나 독립 출판사들이 다 입주해 계셔서 이제 도움 청하기에도 좋고 저는 작업할 때 상당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 소음에도 예민하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고픈 편인데 이제 덕분에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작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독립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 지원들이 정말 절실할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출판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출판을 직접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요? 사실 아무래도 완벽히 내 취향에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기성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일지라도 뭔가 한마디로 좀 돈 안 되는 것들일지라도 뭔가 재밌고 이상한 뭔가 기획이 있으면 서슴없이 좀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출판사를 제가 운영을 하니까
책임도 제가 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권력이 좀 느껴지는 답변인데요. 권력인지 책임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재밌게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작가님께 이제 신진 작가 인터뷰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글천재 이부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하신다면 상금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상금이 한 13억 되죠. 13억, 14억 되죠. 사실 뭐 뻔하겠지만 작업실을 얻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공간이 고프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있는 곳들도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옮겨 다니거든요. 좀 이제 동료 작가님들도 초대하고 이럴 만한 작업실도 얻고 싶고 사실 소소하게는 이제 정말 마음대로 책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재밌는 밸런스 게임도 준비가 돼 있어요. 만약에 죽여주는 스토리를 가진 귀신을 매일매일 만나서 소설 소스 얻기 대 매일이 행복하지만 소설 소재가 죽어도 안 떠오르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고민도 안 하고 귀신 만나기입니다. 아니 귀신만 만나도 소재가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끝내주는 스토리를 저한테 가져다 준다고 네. 하면은 바로 절친돼야죠. 겁이 많지만 그래도 기접을 해서 소스를 얻고 싶으시죠? 저한테 저주만 안 걸면 성불하지 말라고 질척댈 자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역시 공포소설 작가님이어서 그런지 담대하신데요. 자, 그러면 조금 귀여운 질문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관일 때 한 방에 너무너무 징그러운 사람한테 잔인하게 물려주기 대 귀여운 고양이한테 100번 물리는데 서서히 죽어가기. 이쪽도 고민을 전혀 안 했는데요. 귀여운 고양이한테 물려서 서서히 죽겠습니다. 고통을 마구마구 느껴가면서. 이게 호러를 좋아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좀비물 같은 거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좀 더럽고 좀 징그러운 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님이면 뭐 물고 싶으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지를 네, 맡기겠다. 고양이님한테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작품과 관련된 비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가님께서 2021년 리디북스와 텀블벅에서 주최하는 에디션 제로 공모에 평화로운 살인 방법이 당선되면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경쟁이 되게 셌을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공모전 당선 팁이 있다면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에디션 제로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나서 뭐 본격적으로 그 뒤에 다른 공모전을 준비해 본다든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그럴듯한 공모전 팁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모전만을 위한 소설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공모전이 훌륭한 마감 기한으로는 쓰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공모전을 위해서 소설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인정받기 위한 작품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 작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좋은 작품이 나오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말하는데요. 이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그래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누군가가 알아주고 뭔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어도 큰 공모전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셨는지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당선 이후에도 차례로 여름날에 핀 곰팡이 심정, 인덱스 판타지, 식사, 그리고 까마귀와 외가리, 우천시를 출판을 하셨는데요. 결코 적지 않아요. 이렇게 다작을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집필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편이기도 네. 하고요. 뭐 이제 2만 자 내외의 단편 소설이라고 봤을 때 초고를 쓰는데 한 이틀 정도면 쓰는 것 같고 이제 탈고 이제 완성된 원고라고 기준을 잡으면 한 짧게는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뭔가 이상한 상상, 뭔가 소재, 뭔가 장면이나 뭔가 감정 같은 게 느껴지면은 핸드폰 바로 켜서 메모를 많이 해두는 편인데 하다못해 뭐 길 가다가 멈춰서서 막 쓰고 아니면 샤워하다가 뭐 생각나면 뛰쳐나와서 젖은 몸으로 막 키보드 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 메모장을 보면 정말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정말 이상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핸드폰 메모장 쫙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거 써야지 하고 쓰는 뷔페처럼 편이에요. 골라서 네. 메모장이 너무 탐나네요. 아예 저도 잘 못 알아보게 써놓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의 내가 잘 가공을 네. 하겠죠. 이렇게 상상력이 대단하신 작가님이신데요. 하지만 작가라면 공감할 일명 마감 지옥이 있죠. 진짜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질 때 작가님만의 효율적인 하루 루틴이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급하면 루틴이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설만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따라해서도 안 되고 딱히 추천할 만한 방법도 아닌데요. 이제 정말 누워서나 서서나 앉아서나 계속 소설만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정말 작업할 땐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뭔가 방해가 될 만한 거라든지 뭔가 거슬리는 것들,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차단하고 작업만 하는 편이에요. 정말 급할 때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식사도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식사 안 한다고 걱정 많이 해요. 팀장님 들으셨죠? 저도 회사에서 바쁠 때 밥도 먹지 않고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 바라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마감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럼 화난 걸로 알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집중해서 이제 제 회사인 것처럼 네. 너무 이제 설명을 잘 주셔서 이제 써먹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올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당선 작품이었던 평화로운 살인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광인병이라는 소재로 집필을 시작하셨나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인데요. 이 평화로운 살인 방법은 재난 디스토피아 장편 소설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광인병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을 분출시키게 하는 뭔가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전염성 정신질환이 창궐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재난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재난 아래에서 개인이 변화하게 되는 인간관계, 뭔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좀 집중을 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광인병의 소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 특이한 기획 자랑 좀 해주셔야죠. 이 까마귀와 외가리는 이제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된 호러 단편 소설인데요. 이제 일본 전통화 우키오에를 이제 소재로 삼고 있어요. 그걸 디자인적으로도 살려서 앞에는 한국어판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거울에 비친 듯이 일본어판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를 보시면 우키오의 작품이 이제 흑백 도판으로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좀 디자인적으로도 소장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애쓴 작품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뭔가 흑백의 섬뜩함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좀 도드라지게 묘사해서 쓴 괴기 소설입니다. 까마귀와 외갈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작가님의 작품을 가장 읽기 좋은 이노스페이스원의 기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스 기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인데 이제 물리키가 있는 기기예요. 사실 장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좀 생소한 단어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제 고유 명사도 좀 자주 등장을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르 소설을 읽을 때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리키가 있어서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씩 옮겨 다니면서 아. 읽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사고 싶은데요. 마스 사용하고 계신 이제 이노 사용자분들 꼭 이우 작가님 책 마스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질척거리는 밤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쓰시는 소설가이자 출판사 대표님인 이부 작가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뭔가 작품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좀 영업을 좀 하고 가자면 까마귀와 외가리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최초 공개했던 신작이 있는데요. 5분의 작가님이 참여를 하는 책인데 비와 도시를 테마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엔솔로지 집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SF 소설을 실었으니까 이제 관심 가시면 이쪽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도 하반기에도 이제 단독 저서가 2권 나올 예정이에요. 저는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책으로 어디선가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스타에 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 your space one.